엄마, 전세 보증금 5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지호야, 그게 엄마, 제발요 결혼하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인데 엄마는 연금도 나오잖아요. 140만 원씩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엄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68세의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게 될 줄은. 믿었던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날아갈 줄은. 결국 12평 월세방에서 혼자 늙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새벽 4시 30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제 모습부터 시작할게요. 68세의 나이에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가야 했거든요. 손에는 상처투성이,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붓고.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1억 5천만 원의 노후 자금과 월 140만 원의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그려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40년 가까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2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찬 공기가 스며드는 집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면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눈가의 잔주름,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약간 굽은 허리까지. 모든 게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오늘도 힘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 하루는 언제나 마트 계산대에서 시작되었어요. 서울 변두리 한 동네 마트. 그곳이 제 인생 무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를 지켜온 터였죠. 계산대 앞에 서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붓더라도 참아내야 했거든요. 손님들이 가져오는 장바구니를 비우고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는 일.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욱 힘들었죠.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숙제를 봐주고 밥을 차려야 했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아들 지호가 중학생이던 시절이 특히 기억나네요. 엄마, 학원 못 가면 어떡해? 하고 걱정하던 모습이요. 그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벌어줄게. 다른 건 몰라도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도 나가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마트 사장님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죠. 정희 씨 없으면 우리 마트 어떡하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어요. 딸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 대학 가려면 학원을 더 다녀야 해요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 다녀라고 했죠. 제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마트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죠. 가끔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세, 돈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저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텨온 거였죠. 정말 감사하게도 지호와 미영이 모두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어요. 지호는 중견 회사에, 미영이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2아이 모두 제 기대에 부응해 준 거였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제 내 몫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마트 계산원 월급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적금도 넣고 펀드도 조금씩 했어요.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했고요. 저축을 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이 돈이면 나중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이들 뒷바라지 끝나고 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매달 140만 원씩 나온다니까. 연금공단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며 정말 흐뭇했어요. 1억 5천만 원과 월 140만 원. 이 정도면 노후가 걱정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병만 걸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다던데. 제가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노후 준비까지 단단히 해뒀으니까요. 마트에서 퇴직하는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정희 씨,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봐야지. 작은 소망들을 품고 있었어요. 늘 못 가본 여행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 저만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물론 손자 손녀가 생기면 도와줄 생각도 있었지만 그건 여유가 될 때의 이야기였죠.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어요. 평생 성실히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직 몰랐어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지호가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설렘이 숨어 있었어요. 차를 끓이며 아들을 바라봤죠. 42살이 된 지호는 여전히 총각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번번이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는 지호 같은 좋은 남자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지? 하며 궁금해하곤 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데 저만 혼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마트에서 일하다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오는 손님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엄마, 걱정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했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솟아올랐거든요.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소식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언제부터 만난 사이인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호는 회사 동료로 만난 수연이라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38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했죠.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 한번 모시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지호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거든요. 드디어 며느리를 맡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혹시 손자나 손녀도 보게 될까 싶어 혼자서 미소를 짓기도 했죠. 며칠 후 지호는 약속대로 수연을 데려왔어요. 수연은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 성숙한 면도 있었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수연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나이가 늦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한 게 분명했어요. 우리 지호가 늦어서 고생 많이 시켰을 텐데.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수연의 대답에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지호와 수연은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야? 물었어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지호가 답했어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은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연도 말을 보탰어요. 저희도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서두르지 말고 준비를 잘 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집 문제가 좀 있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제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집이라는 건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결혼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할 예정이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두 사람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집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엄청난 부담이었죠. 우리가 볼 만한 집이 3억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억이라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도 2배나 되는 액수였거든요.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물었어요. 최대 2억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1억은 부족해요. 지호의 답변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기쁜 마음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결혼은 너무나 기뻤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지호가 결혼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마트 동료들도, 동네 이웃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정희 씨 참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좋은 일이 있네. 이제 손자 손녀도 보겠구먼. 그런 축하 인사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집 문제에 대한 걱정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아들의 결혼은 분명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함께 예상치 못한 부담도 따라오고 있었던 거였죠. 아들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고민도 깊어졌어요. 지호는 연일 부동산을 알아보며 적당한 집을 찾아다녔어요. 엄마, 괜찮은 집 하나 봤는데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이래요. 지호가 전화로 알려왔을 때 바가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호는 수연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봤는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물었어요. 합쳐서 2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5천만 원이 부족해요. 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5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엄마, 죄송하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지호야, 엄마도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도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을 미룰 수도 없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제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어요. 5천만 원을 내주면 제 노후 자금은 1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연금 140만 원이 있으니까 괜찮을까? 계산기를 꺼내 이것저것 계산해봤어요. 1억 원에 월 140만 원이면 그래도 살만하겠지. 스스로를 설득해봤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아들의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42살까지 혼자 지낸 아들이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돈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반대로 5천만 원을 내주면 제 노후 계획이 틀어져요. 여유롭게 살려던 계획이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결국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이 42살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로 말하자 지호는 울먹이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갚을 건 뭘 갚아?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억 5천만 원이었던 잔고가 1억 원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지우와 수연은 제 도움으로 무사히 전세 계약을 마쳤어요. 두 사람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어요. 수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뭘 그런 소리야? 가족인데. 며느리가 될 수연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결혼식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웨딩홀도 함께 둘러보고 식단도 상의했어요. 늦은 결혼이지만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거든요. 엄마,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호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도 돈이 들고 신혼여행에도 비용이 필요할 텐데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줘야지. 속으로 다짐했어요. 마트 동료들에게도 아들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며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정희 씨, 드디어 며느리 보겠네. 부러워 죽겠어.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노후 자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걱정이 계속 스며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효자니까 나중에 잘해줄 거야.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달랬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준 것은 제게 큰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제 노후를 흔들게 될 첫 번째 신호라는 걸 말이에요. 지우와 수연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았고 신혼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5천만 원 내준 보람이 있네. 가끔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노후 자금이 1억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연금 140만 원이 있었으니까 큰 걱정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 집주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집을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는 내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게 사정이 생겨서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일주일 후 직접 집주인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주인 집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분 이사 가셨어요. 한 달 전쯤에요. 새 거주자의 말에 당황했어요. 집주인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502호 거주자분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물었어요. 잠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직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관리사무소로 내려간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어머니, 이 집 경매 넘어갔습니다. 관리실장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경매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미 법원에서 경매 공고도 났고요. 관리실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경매가 되면 제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신히 물어봤어요. 그건 글쎄요. 법원에서 처리될 텐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관리실장의 답변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한참 동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집주인이 성실한 사람 같았는데 몇 년 전 전세 계약을 할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집주인은 정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집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 시세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긴 했지만 그때의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다음날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의 설명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들부터 변제받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라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럼 제 돈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전액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집값과 선순위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변호사의 답변은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며칠 후 경매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고작 3천만 원이었어요.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통장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제 제 전 재산은 총 8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준 나머지 5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받은 3천만 원이요. 전세라고 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제 순진함을 탓했어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뒤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8천만 원으로는 예전 같은 전세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12평 원룸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월세로 살아야 하는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사하는 날 평생 모아온 살림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큰 소파, 식탁, 장롱 모두 작은 원룸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한 점 한 점 쌓아온 가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대부분의 가구는 중고업체에 헐값에 넘겨야 했어요. 수십 년 함께했던 물건들이 트럭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새 집에 짐을 옮긴 후 작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텅 비어 보이는 공간이 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첫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7,460만 원이 되었어요. 연금 14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뿐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공과금. 하나씩 계산해보니 정말 빠듯했어요. 특히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나는데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일을 해야 하는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68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보려고 했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어요. 역시 발품을 팔아야지. 직접 상가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동네 마트부터 시작했어요. 평생 계산원으로 일했으니 경험은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은 다 무인 계산대로 바뀌어서. 마트 사장의 말에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카페, 편의점, 옷가게. 어디를 가도 대답은 비슷했어요. 나이가 좀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 위주로 뽑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닌 끝에 제가 찾은 일자리는 동네 식당 설거지였어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시면 월 70만 원 드릴게요. 식당 사장의 제안이었어요. 70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절실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합치면
170만 원은 있어야 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첫 출근날 새벽 9시에 식당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 전까지는 준비 작업이었고, 본격적인 설거지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부터였어요. 어머니, 그릇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사장의 당부 말씀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해서 금세 아팠고, 뜨거운 물 때문에 손도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릇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님 한 테이블당 그릇이 서너 개씩 나오니 순식간에 싱크대가 가득 찼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의 재촉에 숨을 헐떡이며 그릇을 닦아댔어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서 퉁퉁 부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팠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월세는 기다려 주지 않았고 생활비도 계속 나갔거든요. 며칠 후 아들 지호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일부러 밝게 대답했어요. 사실 아들에게 제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혼인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새 집은 괜찮으세요? 지호가 물었어요. 응, 작긴 하지만 살만해.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몇 달 전만 해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월세 4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병원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 통증도 날로 심해져 갔어요. 이 일로는 오래 버틸 수 없겠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의 신호를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트 계산원이라면 저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신감을 가지고 예전에 일하던 마트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40년 가까이 제가 일했던 터전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며 인사했어요. 사장은 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여기 웬일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계산원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정희 씨, 그게 말이죠.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어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인 계산대가 들어오면서 사장이 어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안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제가 서 있던 계산대 자리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 저런 게 생겼구나.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그래도 유인 계산대도 하나 있긴 한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눈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요즘은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손님들도 그렇고 사장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일한 지가 40년인 거 아시잖아요. 경험은 누구보다 많아요.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한 직원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모셔오고 싶지만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고 무엇보다 요즘 젊은 손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계산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장의 설명은 현실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나이가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다른 일은 없을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어요. 청소 일 정도는 있는데 그것도 파트타임이고 급여가 많지 않아요. 사장의 대답이었어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청소 일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물었어요. 일주일에 6일.
아침하고 저녁에 각각 2시간씩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장이 설명했어요. 50만 원. 식당 설거지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어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고작 그 정도였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자리를 떠났어요. 마트를 나오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평생을 바친 곳에서 이런 냉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날 다른 마트들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좀, 요즘은 다 자동화되어서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드실 텐데. 거절의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나이가 문제였어요. 68세라는 나이는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숫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거리를 걷다가 상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등도 조금 굽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설거지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나이 때문에 선뜻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 일을 계속해야 하는구나.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컸어요. 평생을 성실히 일해온 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나이가 죄가 되는 세상이구나.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70만 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에는 아파트 청소 일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아파트 청소 일자리 공고를 발견했거든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근무에 월 6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어요. 하루 6시간씩이면 할 만하겠다. 용기를 내어 연락했어요. 면접을 보러 간 곳은 중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저를 만나 설명해줬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계단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화단 관리 정도입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사무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어요.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까지 아파트에 도착해야 했어요. 첫날 새벽, 어둠 속에서 아파트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히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른 시간이지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관리실에서 청소 도구들을 받았어요. 걸레, 쓰레기 봉투, 빗자루, 무로스. 생각보다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어요. 1동부터 5동까지. 각 동마다 계단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시면 돼요. 동료, 청소원이 설명해줬어요. 1동부터 시작했어요.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모든 계단을 쓸고 닦아야 했어요. 생각보다 층수가 많아서 다리가 아팠어요. 각 층마다 쓰레기가 있었어요. 담배꽁초, 휴지, 음식물 쓰레기. 주민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을 하나씩 치워야 했어요. 이런 것까지 버리네. 한숨을 쉬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오전 8시가 되어서야 1차 청소가 끝났어요. 5개 동을 모두 돌면서 계단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니 3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집에 돌아온 뒤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지만 오후에는 식당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에 청소하고 오후에 설거지. 빡빡한 일정을 확인했어요. 저녁 6시 다시 아파트로 향했어요. 오후 청소는 주로 화단 정리와 공용 공간 청소였어요. 화단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워야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아이고, 무릎이. 중간중간 일어나서 허리를 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주민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중년 남성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 주민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인사 하나가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가끔 건네는 인사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5동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수연도 저를 알아봤어요. 아, 수연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빗자루를 든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운동 삼아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수연도 상황을 눈치챘어요. 제가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너희 집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몰랐네.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작년에 이사 왔어요. 수연도 어색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럼 나는 가볼게. 일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뒤 한동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청소하는 모습을 들킨 것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이런 꼴을 보이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청소를 했어요. 혹시 또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식당일과 청소일 두 곳에서 받는 돈이 130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도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어요. 그래도 견딜 만해졌어.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가끔 제 처지가 서글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제 하루는 그렇게 계속되었어요. 청소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제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는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몸은 한계에 달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주 이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도 무릎과 허리가 아픈데 더 심해지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수입이 끊기고 월세도 낼 수 없을 테고 병원에 갈 돈도 없는데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날 일하기가 더욱 힘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어머님을 봤다고 하던데. 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국 들통이 난 거였어요. 응. 그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청소 일하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하고 있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너희도 힘들다고 했잖아. 부담 주기 싫어서.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거절했어요. 엄마, 그래도. 지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미안했는데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딸 미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청소 일하세요? 응. 하고 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눈에 희망이 번뜩 생겼어요. 정말이야? 하지만 미영의 다음 말은 저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도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미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딸도 자신의 생활에 바빴고 엄마를 도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어요. 10만 원. 고마운 돈이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월세 40만 원의 생활비까지 1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매달은 어려울 것 같고 가끔씩만 미영의 말에 제 기대는 더욱 작아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에 바빠서 정기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부 지원은 어떨까 싶어서 주민센터에도 가봤어요. 어머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생활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초연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국민연금이 월 140만 원이시죠? 직원이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답했어요. 직원은 한참 계산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시네요. 당황했어요. 140만 원이 많은 건가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어머님은 그 기준을 넘으셨어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 내고 생활하기 빠듯한데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직원도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다른 지원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도움은 없을까요? 생계급여는 어떨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것도 소득이 너무 높아서 해당이 안 되시네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는데 직원의 대답은 또다시 부정적이었어요. 점점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럼 의료급여는요? 의료급여도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해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한숨을 쉬었어요. 주거급여는 어떤가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데 어머님도 해당이 안 되시네요. 할 말을 잃었어요. 연금 140만 원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간절하게 물었어요.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민센터를 나오며 허탈감을 느꼈어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연금을 납부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연금을 적게 받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온 뒤 인터넷으로 다른 지원 제도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소득 기준에 걸려서 해당되지 않았어요. 내가 딱 애매한 위치에 있구나. 제 처지를 깨달았어요.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연금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130만 원 정도예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9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해요. 몸은 날로 힘들어져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려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가끔 제 처지가 서글퍼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살아가야 하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고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고 복지제도도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믿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 제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가 먼저예요.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곧 다시 청소일을 하러 나가야 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제 남은 인생은 스스로 지켜내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